저 사람 설마 너 맞니? 아들 장례식장 문 앞. 15년 전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던 며느리가 검은 코트 하나 걸친 채 문턱도 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 얼굴은 울다 지친 듯 초췌했고 발끝은 영정사진이 있는 안쪽을 향하면서도 마치 발목이 묶인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단 한 가지 생각. 왜 지금? 왜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나타난 거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그녀가 살짝 흔들린 봉투 속에서 사진 한 장의 모서리가 흘러나온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 그 얼굴,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의 진료 기록까지 15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봉투 속에 담긴 진실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든 걸까요? 아들은 그 오해를 품은 채 삶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해의 주인공이 이제 와서 문 앞에서 울고만 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게 아니라 버티고 있던 사람, 그리고 알지 못해 무너진 사람, 그 둘의 뒤늦은 진실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 줄이 더 많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영정사진 앞 촛불이 흔들렸던 그날, 그녀는 문 앞에서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낮은 조명의 흰빛 아래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울음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아들 민호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차분해 보였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된 듯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맞았고 다시 자리에 앉기를 반복했다. 힘이 빠지고 허리는 점점 굳어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문 쪽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정확히 한 사람에게 멈춰섰다. 장례식장 현관 앞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머리는 단정했지만 피곤함이 오래전부터 스며든 듯 축 처져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를 꼭 쥐고 문턱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순간 나는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을 받았다. 은영,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그녀는 분명 내 며느리 은영이었다. 15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졌던 그 아이. 아들과 나 누구에게도 한 번쯤 연락을 주지 않았던 그 아이. 내 기억 속에서는 계절처럼 바뀌지 않는 상처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락날락하는 찬 공기만 그녀의 옷자락을 건드리고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든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있었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아들 죽음 앞에 나타난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5년 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 살아있는 그대로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은영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들어오고 싶은 듯, 그러나 들어올 용기는 없는 듯. 봉투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른 조문객이 들어오자 은영은 재빨리 사이를 비켜섰다. 조문객의 발걸음이 지나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 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금씩 복도 끝까지 발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마다 15년의 세월이 딸려오는 듯 묵직했다. 은영아,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눈빛은 과거의 그 아이가 맞았다. 다만 그 눈 속에는 예전의 밝음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무거운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였다. 왜 여기에? 말을 끝내지도 못했다. 목구멍이 메어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몇 번이나 쥐었다 놓은 흔적이었다.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이어야 했니? 내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그렇게 흘러나왔다.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어색한 혼란이 그대로 묻어났다. 은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례식 안으로는 제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잠시 멈추게 했다. 나는 은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문 밖에 서 있는 그녀, 문 안에서 서 있는 나. 그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그러나 15년 동안 쌓인 거리보다 좁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은영 옆에 서서 문 안쪽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너를 기다렸을까? 내가 던진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았다. 은영은 봉투를 더 꼭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미워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건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15년 동안 우리만 아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 실감했다. 들어오겠니?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은영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문턱 앞에서 발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 슬픔, 망설임, 그리고 작은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 발을 내딛었다. 문턱을 넘기 직전 봉투 속에서 희미하게 사진 한 장의 모서리가 비쳤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봉투 안에는 15년 동안 내가 몰랐던 이야기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은영이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오래전 기억 속으로 잠겨들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기에는 아직 이른 거리였지만 그녀가 돌아온 사실만으로도 지난날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처음 은영을 만났던 날을 나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아들 민호가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속으로 놀랐다. 밝고 단정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행동이 빠르고 실수도 없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살림이 몸에 배어 있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아이였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은영은 반찬 하나마다 맛있다고 몇 번씩 말했다. 나는 입맛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마음도 곱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은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나는 좋았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혼 후에 은영은 더 성실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직장에 갔고 늦게 들어와도 집안일을 빠르게 챙겼다. 식탁 위에는 늘 반찬이 3가지 이상 올라왔다. 나는 그 아이가 몸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은영은 어머니가 드시는 게 제일 기쁨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큰 갈등 하나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우리 사이에 금이 생길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오해였다. 내가 몸살이 나서 며칠 누워있을 때였다. 은영은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났고 병원 들렀다가 집에 오느라 밤늦게 귀가했다. 나는 서러운 마음이 올라와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은영이 현관문을 열 때 나는 누적된 답답함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너는 시어머니가 아파도 늦는구나. 요즘 회사가 다 그리 바쁘더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게 들렸을 것이다. 은영은 놀라서 얼어붙었고 죄송합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약을 받아서.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나는 내 마음속 서러움만 생각했다. 그날 밤 은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 보았다. 그러나 내 고집이 더 앞섰는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생겼다. 그 금은 말다툼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고 굳어지면서 조금씩 넓어졌다. 은영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따뜻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조심스러워졌고 내 기분을 살피는 게 더 많아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그저 며느리가 조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우리 관계가 바뀐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가게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대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예민합니다. 그 말 속에는 도움을 청하는 작은 신호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 요즘 누가 편하냐. 젊을 때는 다 힘든 법이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 대답은 은영에게서 무언가를 꺼뜨린 것 같았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고 금방 미소로 덮었다. 나는 그때도 몰랐다.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은영이 장례식장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 지금 나는 그 오래된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사이였다. 좋았기에 더 아프고 더 멀어졌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 있는 은영은 15년 전 그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장례식장 천장의 희미한 조명이 은영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오래전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부터였다. 우리 셋의 삶에 들이우던 미세한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한 것이. 민호는 작은 도매 가게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던 시기였고 오프라인 중심의 낡은 거래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았다. 매출은 조금씩 줄었고 대출 이자만 늘어갔다. 은영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게 대금 결제가 밀려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끔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법이지만 그 요청이 마치 부담처럼 느껴졌다.
나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내 감정 속 깊은 곳에서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가서 고생한다는 주변의 소리가 미리 울린 듯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게 잘못이지. 너희 둘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야. 그 말에 은영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얼굴에 비쳤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은영은 나를 더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 때조차 조심스러워 보였고 말하는 속도도 느려졌다.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억지 미소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지친 얼굴이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은영이 다가가려 하자 민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나 좀 언론으로 있어. 회사 사람들도 나 무시하고 장인도 없고 천천히 미쳐가는 느낌이야. 그 말은 은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된 듯했다. 은영은 그날 밤 베란다에서 몰래 울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만 생각했다. 며칠 뒤 은영이 다시 내게 말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불안해요. 자꾸 혼자 있고 싶다고 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좀 도와달라는 신호였다는 걸 지금은 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 남자들 원래 다 그런 시기가 있어.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그 말이 은영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이제 와서야 하게 된다. 갈등은 보통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오해의 반복. 그 조각들이 쌓이고 굳어지며 관계를 무겁게 짓누른다. 은영은 나를 대할 때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멀어져 갔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질문에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말의 결이 가벼워지고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내게서 비롯된 것임을 정작 그 당시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은영은 종일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이 잿빛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집 안냄새까지 술 냄새로 바뀌는 듯했다. 은영이 달려가 물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나 혼자 너무 버텼어. 나도 한계가 있어. 그 말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책임을 묻거나 탓하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절망처럼 들렸다. 그때 은영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께 잠깐만 도움을. 민호는 단칼에 잘랐다. 그만 좀 해. 우리가 결혼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계속 어머니를 의지하려고 해? 그 말에 은영은 놀라 멈춰섰다. 나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라도 내가 나갔다면 두 사람의 오해가 조금은 풀렸을까? 그날 이후 은영은 한층 더 말이 없어졌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끌어안았고 아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 은영의 변화는 민호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이 되었던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했고 그 감정이 점점 숨쉬기 힘들 만큼 가득 차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살림살이 몇 가지가 사라진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은영이 자신의 귀걸이와 반지를 처분한 것이었다. 가게에 급한 대금을 내려고 한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때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내게 혼날까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은영과 민호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대화는 줄었고 눈빛은 자주 엇갈렸으며 감정은 말없는 벽이 되어 둘 사이를 막았다. 그게 바로 이별의 전조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변화의 의미를 읽지 못했다. 아니, 읽고도 애써 외면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은영을 보며 나는 묵직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 아이는 그때 이미 붕괴되는 가정을 홀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우리 셋의 미래를 바꿨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은영의 침묵도 길어졌다. 둘 사이의 말수는 줄었고 나는 그 변화가 불안했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전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결정적인 날은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다. 집 근처 모퉁이를 돌면 보이던 버스 정류장이 온통 흰색으로 덮여 있던 날이었다. 저녁 7시가 넘었을 무렵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려 있었다. 어머니, 아이가 숨이 잘 안 쉬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지금 택시 잡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걱정보다는 지적에 가까웠다. 아들한테 연락했니? 애가 아프면 아빠부터 불러야지. 왜 나한테 먼저 전화야? 내 말은 너무 단정했고 차가웠다. 은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다. 죄송해요. 민호 씨는 오늘 가게 정리한다고 해서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나는 급히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넌 혼자 애를 데리고 있다는 거야? 은영은 작게 대답했다. 네, 일단 병원에서 기다리랬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은영을 향한 오해였고 내가 그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른의 좁은 판단이었다. 나는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부지런하게 챙기지 그랬니? 맨날 혼자서 뭐 한다고 바쁘다고만 하고. 그 말은 은영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저 내 감정만 앞섰다.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이상한 말들로 변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 한켠이 걸렸다. 그래서 반 시간쯤 지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무렵에 민호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호는 가게 상황이 악화되어 전화기를 자주 꺼두는 상태였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둘이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불만이 올라왔고 걱정인 줄 알았던 감정은 결국 속상함과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표정은 피곤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쏟아냈다. 은영이 지금 애 데리고 병원 간다는데 넌 도대체 어디 있었니? 민호는 갑자기 멈춰섰다. 애 병원? 왜? 그 표정을 보자 나는 더 화가 났다. 그걸 지금 묻는 거야? 아빠가 연락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민호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사이 은영에게서 전화가 몇 통 와 있었던 듯했다. 내가 못 봤어. 오늘 가게에서 일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이 없는 거야. 내 말은 점점 쏟아지는 비난이 되어버렸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어디 있대요? 상태는요? 나는 짧게 말했다. 큰 병원으로 옮긴대. 너도 빨리 가봐. 민호는 급히 나가려다 갑자기 멈추고 말했다. 은영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도 좀 책임감 있게 살면 좋겠어. 자꾸 우리한테만 기대려 하고. 그 말이 모든 오해의 결정적 불씨가 되었던 것 같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 어둡고 빠른 걸음의 느낌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으며 마음은 점점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고 민호와 은영이 함께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민호 혼자였다. 외투는 젖어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은영이는? 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잠깐 병원 밖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새벽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말이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가 응급처치 받고 안정되자마자 은영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요. 폰도 꺼져 있고. 그 순간 나는 착각했다. 도망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우리 가족을 버렸구나라고. 그리고 그 착각은 15년이라는 길고 깊은 오해로 이어진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은영이 사라진 건 도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절박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은영이 사라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진 채 멈춰 있었다. 민호는 며칠 동안 병원과 집 주변을 샅샅이 찾았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떠난 흔적이 있다면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 며칠 뒤 병원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보호자분 아기 병원비 결제 일부는 어떤 여성분이 미리 처리해 두셨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되시는 분이신가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카드 결제 내역에는 은영 이름이 있었다. 사라지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병원비를 먼저 정리해두고 나간 것이었다.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혼란이었다.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 무언가 정리하고 떠난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빈자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우리 셋의 관계를 한순간에 이별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15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아들 민호는 그 공백을 버티지 못했다. 겉으로는 살아갔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았고 가게는 점점 기운을 잃었다. 나와 이야기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는 말 대신 기계적인 문장만 반복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거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나 민호는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의 남은 생을 계속 붙잡았다. 왜 떠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랐을까? 그는 그 답을 기다리며 기다림 속에서 무너졌다. 그 사이 은영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답은 아들 장례식장에 나타난 은영이 가져온 봉투 안에 있었다. 나는 봉투 속의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첫 번째는 오래된 병원비 접수증, 두 번째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사진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민수 생일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른 날짜의 진료 기록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 기록들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다. 은영과 민호의 아들. 그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5살 생일을 맞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사진을 더듬으며 그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민호의 어린 시절과 닮은 눈, 은영의 부드러운 인매. 그 조합이 이렇게 선명한데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그 사진 뒤에는 은영이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께는 죄송합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를 망친 건 어쩌면 저였을지도 몰라요. 그 문장은 오해를 완전히 뒤집는 문장이었다. 15년 동안 나는 은영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혼자 모든 병원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왔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더 이상 민호를 만날 용기를 내지 못한 듯 했다. 아이가 숨을 거둔 날짜를 보고 나는 손을 떨었다. 그 날짜는 민호가 방문을 3개 닫고 나갔던 날과 거의 비슷했다. 그날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은영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봉투가 없는 손을 얌전히 포개 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은 15년 동안 혼자 버틴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떠난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에게 돌아갈 수 없는 삶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내 아들은 그녀의 부재를 버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나는 둘 중 누구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들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그 시간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된 것이다. 장례식장 안은 더 조용해졌다. 늦은 시간이라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영정사진 앞에 촛불은 작게 흔들렸다. 은영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그녀가 건넨 봉투와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마지막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그 종이는 편지였다. 노트 한 장을 찢은 듯한 얇은 종이. 구겨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다. 글씨는 서툴렀다. 눈물이 떨어진 듯 번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또렷했다. 그 편지는 민호에게 보내려 했던 것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민호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었던 날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힘보다 조금 더 큰 삶이 온 거였어요. 문장을 한 줄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래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난 그날 갑자기 사라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아이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자 정신이 흐려졌어요. 어머니와 통화한 뒤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손을 떨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지금에서야 알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민호 씨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지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까지 옆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함께 무너질까 봐 겁이 났어요. 나는 숨이 막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두려움이 결국 은영을 우리 가족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었다. 편지의 뒤쪽에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민수는 아빠를 많이 좋아했어요.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웃었어요. 가끔은 사진첩을 꺼내 아빠 얼굴만 손가락으로 짚어보기도 했어요. 민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편지 속 글자들 사이로 떠오르는 듯 했다. 민수가 떠났을 때 나는 민호 씨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다시 무너뜨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종이를 잡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15년 동안 나는 은영이 떠난 이유를 도망이라고만 생각했다. 책임 회피라고만 해석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의 방향에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버틴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자리한 은영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눈은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얼굴은 오랜 시간 홀로 감당해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든 편지를 꽉 쥐었다. 종이는 내 손에서 구겨졌고 손등에는 힘이 들어갔다. 나는 은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긴 세월이 스며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다. 원망도 미움도 답답함도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말했다. 이걸 민호는 몰랐지? 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네. 전하지 못한 편지예요. 많이 썼다가 찍고 다시 쓰고 못 보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이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미워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 말은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봉투에 나머지 자료들을 보였다. 이걸 왜 이제 가져온 거니? 은영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아들 장례식인데 그냥은 못 오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년. 그 시간 동안 내 아들은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잠식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은영은 돌아가면 누군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 한 가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 나는 그 둘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정적이 내려앉은 장례식장.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나는 알았다. 우리 셋의 관계를 끊어버린 건 단 한 번의 잘못이나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누구도 견디지 못한 삶이 겹치고 겹쳐 갈라졌을 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들 앞에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편지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안쪽에서 눌린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후회와 놀람,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을 잇기조차 힘겨웠다. 편지는 비틀린 종이처럼 구겨졌지만 그 안의 문장은 또렷하게 내 마음속을 울렸다. 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랜 시간 흘린 눈물 때문인지 속눈썹은 젖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영아,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들었고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오래된 고집을 억누르듯
조금 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오해, 그 모든 것을 꺾어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은영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왜 사과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내가 늦었다고. 내가 그리 심하게 말할 게 아니었다. 너도 힘들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민호도, 너도 둘 다 힘들어했던 걸 내가 보지 못했다. 은영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떠난 줄 알았다. 우리 가족을 버린 줄 알았다. 그게 큰 오해였단 걸 오늘에서야 안다. 그 말에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저도 말해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걸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땐 매일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그런데도 나는 너를 탓하기만 했다. 그 순간 은영의 표정이 더 이상 피하려는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어른의 얼굴이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민호 씨도 저도 다 힘들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정사진 앞의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고 장례식장 천장의 하얀 조명은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손에 쥔 편지를 가만히 펴서 잘 다듬어 놓았다. 그리고 은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 민호를 미워한 적은 있었니? 은영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호 씨는 늘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사람이었고요. 제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내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15년 동안 나는 은영이 민호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 없다는 의미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인호는 마지막까지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 그저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한 것뿐이다. 은영의 입술이 흔들렸다. 눈물이 다시 맺히더니 이번엔 떨어지지 않고 금방 닦아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그 아이를 무너뜨렸다. 은영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가볍게 누르며 숨을 들이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15년 동안 말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영이 앞에 놓인 물컵을 밀어주었다. 손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저 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은영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민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 해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해야지. 그걸 하러 온 거지. 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방향은 또렷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다.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입술이 조그맣게 움직였다. 여보, 미안했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장례식장 안을 천천히 채웠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처를 인정했고 오해를 풀었고 작은 화해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었다는 것을. 은영이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흔들렸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과 슬픔이 이제야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곁에 서 있는 게 더 맞는 순간이었다. 촛불이 은영의 얼굴을 비추며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잠시 후 은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정리가 된 듯 차분했다. 어머니,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은영은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숨을 다듬으며 말했다. 민호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니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많이 버텼지. 은영은 조용히 미소를 닮은 무표정을 지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다. 그 표정에 그녀가 지나온 삶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너와 내가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다. 은영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원해요. 그동안 도망치듯 사느라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요. 나는 잠시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내게도 필요한 말이었다. 그래. 우리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때 은영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동의와 작은 안도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장례식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정적만이 길게 이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문득 아이 민수의 사진이 떠올랐다. 보지도 못했던 손주, 목소리도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아이. 그 아이가 저 사진 속에서 작은 손으로 생일 케이크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겨우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어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저 아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했니? 이 질문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15년 동안 묻지 못한 것,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것들 중 하나였다. 은영은 잠시 놀라더니 부드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계란찜이요. 부드러운 거 좋아해서 숟가락으로 톡 치면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이 짧은 대답 하나가 얼마나 큰 세계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들려주겠니?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와 함께 지냈던 작은 일상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 민수의 첫걸음, 첫말, 아플 때의 모습, 웃던 모습, 15년 동안 나와 민호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비로소 이어주는 실처럼 조용히 우리 둘을 묶고 있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정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말은 늦은 고백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다. 은영도 옆에서 짐작할 수 없는 표정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은영아, 앞으로도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연락해라.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은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말은 지친 사람의 마지막 결심처럼 들렸다. 장례식장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그 속에 묘하게 따뜻한 기운도 있었다. 나는 걱정 반, 안도 반으로 은영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분명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15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는 없지만 대화를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조금씩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멀어지고 말하지 못한 진실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늦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